아이고. 쌤은 모의고사 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모의고사 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화요일에 해야 될 수업을,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 돌려서 당연히 봐야 되겠고, 그 2시간 정도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51페이지까지죠. 51페이지까지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일본사 관련된 거 2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잘 참고해가지고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는 보이죠? 49페이지. 49페이지에 지역 국가의 성장입니다. 지역 국가의 성장. 이제는 뭐 익숙합니다.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게 더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가 모르겠어. 응?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게 이제는 편해져서 뭐 내일 모의고사 친다고 하는데 뭐 그냥 찍으면 되지 뭐 하고 지금 찍고 있어요. 알겠어요? 집에서 잘 보시길 바라고. 쌤이 좀 바빠가지고 바쁜데 이씨. 이거 마이크 때문에. 자, 그냥 들고 갈게요. 자, 오늘 지역국가의 성장. 지난 시간까지 우리 뭘 했냐면 이 5호 16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두 번째 혼란기,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300년간의 혼란기를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라 불렀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고 전개됐느냐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할게요. 그래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를 갖다 같이 봤었고요. 대략 한 AD 3세기에서 AD 6세기까지 이렇게 300년간 중국이 또다시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혼란에 빠져들었던 시기들을 갖다가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 북중국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을 제가 들려줄게요. 지금 밖에는 아마 여러분들일 거야. 내가 수업한지도 모르고 지금 2학년들 떠들고 있죠. 2학년 맞을 거라. 쉬는 시간이라가지고 밖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북중국에 해당되는 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 여기를 화북이라 부르죠. 화북이라 부르는 이 지역이 북쪽에서 내려온 다섯 오랑캐를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른다? 5호라 불렀고, 이 5호들이 각각 뭐 16국이라 부르는데 16개, 16개 나라 이상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다 못 외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어쨌든 16국이라고 하는 아주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영가의 난 이유를 보통 5, 16국 시대라 부릅니다. 영가의 난 기억나죠? 영가의 난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 같은 데는 영가의 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북중국은 이렇게 해서 혼란에 빠져버렸고, 자, 이 한족 정권이었던 이 진나라 서진 정권, 서진이라고 하는 정권은 요 밑쪽으로 도망가죠. 얘들 피해가지고 여기를 강남이라 불렀고, 요 일대를 갖다 강남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걸 갖다가 서진이 아니라 이제는 동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수도는 알면 좋고요. 건업 또는 지금 남경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건업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이제 갈라져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멈췄다. 북조. 남쪽에 동진 이후에 4개의 나라가 더 등장해요. 이걸 남조 정권이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이어졌던 걸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내 동영상 다 봤다면은, 나 이거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니까 일반 비반 애들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동진 이후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명멸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남조 정권이라 부르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북조에 대한 얘기예요. 북조. 이 5, 16국 중에 강력했던 나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전진 뭐 이런 나라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16국 중에 이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하나 있어. 알겠어? 오늘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 5, 16국 이걸 살짝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이.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이 북위의 북중국 통치. 북중국 통치. 이게 화북이죠. 북중국이라면 화북을 말하는 겁니다. 화북 지방.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진이 있던 곳이지만 서진 정권이 멸망하게 버리고 이제 한족을 다스리는 이 유목민족이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해요. 알겠습니까? 이 16개 나라 중에 어떻게 얘네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중국인들 통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간 받았지. 일본 애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었나? 뭐 무단 통치, 뭐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뭐 걔네들의 통치 방식이 우리한테 많은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걔네들은 뭐 문화적으로 보나 우리보다 열등하다기보다 뭐 우리가 그래도 뭐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군사력은 모르겠으나 문화적으로 좀 우월하다 생각해 왔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그랬거든. 응?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이 유목민족은 사실 북쪽에 살던 어떤 이 유목민족은 문화적으로 본다면 한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낮았죠. 문화적 수준을 봤을 때는 뭐 이게 뛰어나다, 이게 문화라는 걸 네가 뛰어나다, 내가 뛰어나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목민족의 문화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울 게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가 유목민이 통치하는 거야. 대다수의 한족을 갖다가 유목민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16개의 나라, 대부분의 나라 다 실패해요. 당연하지. 자기보다 열등한 나라를 군사적으로는 정복할 수 있으나, 내 동생이 나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나, 내가 그래도 3년 일찍 태어나가지고 3년을 더 살았거든. 걔네보다, 내 동생 내 이겼나? 독특한 친구라고. 걔 고대 나왔어.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왔지만, 내보다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걔보다 3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든. 뭔 소린가, 이게. 자,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북이라고 나라는 일단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 뭐 더 구체적인 건 뭐 탁발씨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아는 척. 탁발규라고 하는 아이인데, 하여튼 이 탁발씨가 세운, 선비족도 여러 부족이 있거든. 그 중에서 좀 탁발씨라고 하는 성씨가 탁발입니다. 알겠어요? 왕족이 탁발이에요. 하여튼 얘네들이 탁발규라는 사람이 건국했던 게 바로 북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족을 지배했길래? 그래도 나름대로 한 100년 이상 지배했었거든요. 북중국을 갖다가. 이 북위는 그리고 우리 고구려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북위가 등장하는 시기에 이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이거 좀 이렇게 크로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제 동아시아사는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가 어느 나라 때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때 우리는 뭐가 있었을까? 한반도에는. 그래, 이 삼국시대. 우리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이제 신라가 거의 이제 성장하는 단계. 알겠습니까? 신라는 아직 힘이 되게 약한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4세기, 얘네가 성장하려면 거의 6세기 와서야 가능하지. 여튼 간에 고구려, 백제가 경쟁하는 시기였었어요. 특히 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시점에는 고구려가 최전성기인 시절. 장수왕 때야, 장수왕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만만치 않은 나라잖아. 귀염둥이 나라는 아니잖아요. 북위하고 이 관계들도 우리 다음 단원이 아니고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고구려하고 북위는 어떤 외교 관계를 맺었나 그 얘기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쳐두고 일단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유목민이죠. 얘네들이 한족을 통치하는 한족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일단은 선비족들이 요 아까 얘기했던 5호 16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잠시나마 통일을 했었어요.
알겠어요? 그 문제는 근데 요 남조 정권이지. 얘네들까지 점령했느냐? 그까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까지 점령했던 나라는 유목민족에 딱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 13세기에 와서야 여기를 갖다가 유목민족이 정복해가지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거든. 혹시 아는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물어봤을 텐데. 요까지 점령했던 유목민족. 몽골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몽골 때 이게 점령됐지, 그 전까지는 유목민족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TMI. 자, 하여튼 16국까지만 이 북중국만 통일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화북지방을 이 선비족들이 나름대로 통치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7대 황제였던 이 이왕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7대 황제였던 이 황제의 통치 정책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통치했길래 중국인들을 통치할 수 있었느냐. 자, 이 7대 이 북위의 황제를 갖다 우리 효문제라 불러요. 효문제. 알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잘 알아둡시다. 효문제. 자, 이 효문제는 일단 네 세 개로 나눠서 볼게요. 사회정책 하나. 알겠습니까? 사회정책 하나 하고 여기에다가 적을게. 경제정책. 여기 효문제 했던 사회정책, 경제정책 하나가 뭐 해야 되냐면 경제정책까지 하면 되겠다. 이제 요거 이제 결과. 효문제가 했던 정책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게 북위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이동과 전개입니다.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화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사회정책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지배할까? 자, 이렇게 지배했대요. 뭐냐면 한화 전책, 노란색이 어디 갔을까? 있었는데 있네요. 자, 한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회 융합 정책을 펴니다. 진짜 이걸 다른 말로 호한, 어려운 말입니다. 호한 융합 정책 하기도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 오랑캐와 한족을 융합하는 정책이 바로 한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북위가 했던 정책, 사회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화니까 유목민족들이 어떤 문화를 수용했다는 뜻일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유목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통치했던 거야. 우리로 치면 일본의 지배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가지고 뭐 조선의 말과 글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말을 못하게 했잖아. 그 다음 우리 역사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왜곡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했잖아. 망했죠. 우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 당연히. 그 얘네들은 반대야. 자기들이 선비족인데 선비족의 문화와 역사를 갖다가 중시했던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갖다가 더 중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한족화되어가는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놀라운 방식이죠. 우리로 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이 지배층이면서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족의 문화를 취하면서 그 지방을 지배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이 16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선비족이 이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한족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 한족들이 왜 선비족에 협조했을까? 아까 했듯이 당연히 자기 문화를 존중해 주니까. 이 유목민족이라고 쳐들어왔던 이 새끼, 얘들이 욕하면 안 되지만 얘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존중해 주네. 우리 문화를 갖다가 막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라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고 막 우리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걔네들도 그냥 선비족에 협조했던 겁니다. 이 거지 같은 서진족과 협조하느니 그냥 이 선비족들, 건강한 선비족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유목민족과 함께 이제 혼란한 세상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 한족들의, 원래 살던 사람들, 한족들의 마음. 선비족들은 자기가 이 여기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잘 합쳐진 거죠. 어쨌든 그게 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두 가지 정책. 호어 무슨 말일까? 호어 오랑캐의 언어. 호복이 무슨 말일까? 오랑캐의 의복. 그러니까 저그들이 평소 즐겨 입는 선비족의 복장들, 의복, 자기들의 말. 그 다음에 호성.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씨, 탁발씨 같은 거 있잖아. 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성씨잖아. 유목민의 성씨거든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뭐 김씨, 박씨, 우리나라에는 성씨이긴 하지만 뭐 중국인 성씨 보면 뭐 있잖아, 최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성씨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 자기들 성씨를 버려버리고 탁발씨를 갖다 없애버리고 금지하고 이걸 갖다가 금지하게 합니다. 다시 쉽게 생각하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본어라든가 자기들의 성씨를 갖다가 한국처럼 바꾸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놀라운 이 역발상에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정책이었다고 부릅니다. 한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들. 두 번째, 수도를 천도해요. 됐어요? 이 원래 수도가 이 북위의 원래 수도가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평성에서 지금의 나급하기도 합니다. 나급 또는 뭐 낙양 지역으로, 이거 원래는 서진의 수도였거든요.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효문제의 어떤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선비족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보다 한족의 문화를 갖다가 더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족을 우대하면서 이렇게 통치해 나갔던 거였죠. 당연히 반발심이 없죠. 이해됩니까? 우리를 점령했는데 우리의 말과 글을 갖다 그대로 존중하고 거 우리 통치한다 그러니까 뭐 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거부할 이유는 없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효문제의 정책이었습니다. 한화 정책이라 불러요.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일본도 우리 조선을 지배한다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무단통치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했지만 3.1운동 때문에 3.1운동에서 드러났듯이 그게 그렇게 지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력으로 지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그 조선의 말과 글, 학교, 교육을 갖다가 허용해주면서 친일파 양성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예 그냥 한족의 문화를 갖다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 문화를 갖다가 좀 잊어가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시작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경제정책. 자, 요거 경제정책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 풀어보면 아니면 EBS 교재 같은 데 풀어보면 꼭 나오는 문제라서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이 경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계속 이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쪽에는 유목민하고 한족들의 관계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뭐 진나라 때는 흉노족이었고 한나라 때도 흉노족 얘기가 나왔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유목민족이 이제 중국을 점령한 사태거든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한족과 달라.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얘들은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유목이라든가 이걸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한족의 땅으로 넘어왔어.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유목을 할까? 뭐 농사를 지을까? 그렇죠. 여기서 넘어와서는 이제는 유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목을 하려고 했던 발상을 했던 이 민족이 하나 있긴 있었어. 몽골 애들. 그냥 이걸 갖다 다 초원으로 만들고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와, 놀라운 애들이죠. 몽골 애들. 나중에 13세기 몽골 좀 얘기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유목민족은 일단 만리장성 넘어와서는 더 이상 유목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자, 선비족의 부족제가 보이나? 붕괴돼요. 요 끝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확인해 볼고. 이거 잘리네요. 선비족의 부족제가
붕괴됩니다. 이 보이죠, 이러면? 아, 보이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목민족들은 이 북쪽에 유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 조직이 뭐냐면 우리처럼 막 촌락에 모여 살고 이게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부족제라는 게 있어. 이해하기 힘들 거야.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 부족제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얘는 계속 움직여요. 뭐 가을에 뭐 여름에 사는 곳이 다르고 겨울에 사는 곳이 달라서 계속 옮겨 다닌단 말이야. 나중에 이거 찾아가면 걔네들이 없어요. 그 땅에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목의 생활을 버리고 이쪽은 남쪽으로 이 농경지대로 오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제가. 이해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경제관념이 완전히 달라. 너네 그 유목하는 그 땅을 갖다가 뭐 사유지가 있다 생각합니까? 몽골 초원에 내 땅이야 하고 이게 진치고 앉아 있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유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토지 공유 사상, 토지에 대한 공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쓰는 것이라는 세상이지. 근데 이 유목민족 말고 농경민족에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지. 땅은 내 거라는 사유지 개념인 거죠. 이해됩니까? 농사 짓는 땅은 내가 일궈서 내가 쓰는 땅이지 어떻게 이게 같이 쓰는 땅이야.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그런 게 없었어요. 토지 공유 사상이라 해가지고 땅은 공동으로 쓰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기 살고 있었던 주민들하고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안 그래도 이 지역은 우리 기억납니까? 한나라 때 대토지 소유제 해가지고 토지가 부족하고 농지 없는 사람들 막 쫓겨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 한나라가 멸망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냐. 땅은 전부 다 국가 거야. 골고루 나눠줄게. 공산주의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토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탄생한 거야. 그래서 탄생. 그래서 여기다 적게 균전제. 자, 이 균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사에 있어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 이거는 중국인들 발상이 아니야. 누구의 발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유목민의 발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균전제라고 하는 것 갖다가 탄생시켜요. 경제정책 균전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전제의 내용을 잠깐만 보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당나라 때도 균전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둡시다. 자, 내용은 책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 크게 보면은 그래도 물려줄 수 있는 토지는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됩니까? 자, 그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영업전이라 불렀어요. 영업전. 자, 영업전은 안 보이나? 상속이 가능한 토지였어요. 가능. 그렇지만 구분전이란 게 있어. 구분전. 이거는 근데 상속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초점 맞췄나 모르겠대. 잠깐만. 얘들아. 아이씨, 다시 찍다 보니까 초점도 안 맞추고 또 시작해가지고. 자, 구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내가 짚었듯이 이거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반납하고 반납하고 다시 뭐라 해야 되나? 지급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이 구분전이라고 하는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얘들아. 자, 이 쌤이 이번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 선비족이 화북지하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가지고 되게 독특한 제도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화정책이라 해가지고 한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선비족 스스로의 문화를 갖다가 포기했다기보다 좀 젖어들 수밖에 없죠. 생각해봐. 내가 우리 서울에 강남에 가면은 울릉도, 쌤 고향 울릉도 했잖아. 울릉도 스타일로 입고 다니겠어? 아니면 또 너 다 버리고 그냥 강남 스타일로 입겠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있던 울릉도 스타일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거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문화가 뛰어나니까. 얘네들도 그런 거지. 여기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선비족의 복장으로 생각하기 너무 촌스러운 거야.
이해됩니까? 호호, 호보, 호성 이거 전부 다 금지시키면서 오히려 중국인들과 이게 친해지는 이런 하나 정책 시행.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 정책. 요거 균전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당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 균전제는 중국의 어떤 그 토지 제도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알겠어요? 공유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토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과거의 균전제처럼 땅을 나누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네 우리 조선 후기 때 실학사상가들 중에 중농학파들 나오잖아요. 꼭 나오는 게 토지개혁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과거에 토지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역사는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땅을 갖다가 확 나눠줘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그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개혁이 있었거든요. 균전제 잘 알아둡시다. 자, 이 결과만 하고 마칠게요. 결과. 이 결과, 이런 어떤 뭐 하나 정책이라든가 균전제 시행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 영향을 미쳤을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족과 유목민의 통합에 기여했던 건 사실이야. 오케이? 그렇지만 누가 이거 반대했을까요? 누가 이걸 반대했을까? 불만이 많았을까? 그렇지, 선비족이죠. 선비족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선비족의 불만은 안 보이죠, 지금? 잘. 되게 많았었고, 결국 이게, 현문제 하나 정책이, 중국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 때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선비족의 불만과 분열에 기여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위가 멸망하는 계기가 돼요. 분열이에요, 분열.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위, 서위, 위나라가 북위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 동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북제라 부르고요. 나중에 북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된 계기가 뭐다? 바로 표문제 하나 정책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두 나라가 경쟁하다 결국 어느 나라로 통제하게 북제가 이겼을까? 북주가 이겼을까? 얘가 승리하지. 북주에서 나온 나라가 바로 수나라고 하는 나라예요. 수나라. 중국을 다시 통일한 300년 만에 다시 통일했던 수나라가 여기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역국가의 성장 1번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본사 콜